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광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측에서는 노숙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대도시 공원이나 다리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젊은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제신망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데이터국 관계자 진영위가 전국 34개 성급 조사기관을 조직해 노숙 인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국의 노숙 인구는 약 4,7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인구 가운데 33세 이하가 약 61%를 차지했고 60세 이상은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공원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입니다. 그날 회사를 그만둔 뒤 저는 곧바로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대도시에 남아 조금 더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밤에 머물 곳이 없어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 도착하고서야 상해에는 밤에 출입이 통제되는 공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후 지도를 열어 가장 가까운 공원을 찾아보니 약 1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택시비조차 아까워 쓰지 못해 결국 여행 가방을 끌고 지친 몸으로 걸어서 그 공원까지 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되어 있었고 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원 정자는 매우 더러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여행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작은 소리가 나도 쉽게 잠에서 깨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한 뒤에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두 2개를 사서 그렇게 오전 시간을 겨우 버티며 보냈다고 합니다. 오후에도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는 24시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되자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 이번에는 바로 길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란에는 한 네티즌이 저는 올해 겨우 15살인데 벌써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다리 아래에서 지내면 집세를 낼 필요도 없고 수도세나 전기요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습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래 머물다 보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잠잘 때 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럭저럭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말하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다리 아래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배달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도 있으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회의 하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유는 결국 가족을 위해서이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맞으며 떠돌이처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다리 아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이곳에서 지낸 지 거의 2달이 됩니다. 이곳은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작은 임시 보금자리 같은 곳입니다. 그래도 매일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아래라는 곳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요. 많은 네티즌들이 횡점에 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저는 처음에 잘생긴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여성이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이불 하나만 덮은 채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한번 자보려고 합니다. 이 공원 정자에서 잠을 자면 어떤 느낌일지 직접 겪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신양역 근처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역 주변에 자리가 될 만한 곳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자리에서 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북경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입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다가 폐품을 수거하는 한 노인을 보았는데 그분이 손수레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곳을 지나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다시 돌아왔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멀리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나중에서야 그 노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조금 안심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민항업계 종사자라는 네티즌도 댓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채홍 육교 근처를 걷다가 꽤 연세가 많은 노인이 냉장고만큼 높이 쌓인 종이 상자를 어깨에 메고 대동로 방향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날씨도 꽤 쌀쌀했는데 그 노인은 맨발로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누군가의 할아버지인지 누군가의 아버지인지도 알 수 없었고 왜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보기 약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친구에게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직장 생활과 불규칙한 생활 리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안정적인 국유기업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도 보장되어 있으니 사실은 이미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광동성 산도의 한 관광지에서는 많은 수의 구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관광지 계단 양쪽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노인과 장애인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액병을 달고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수레에 누워있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는 플라스틱 대야와 결제용 QR코드가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스캔해 돈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송대봉 풍경구로 광동성 산도시 조양구 화평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주로 제사를 지내는 구역 주변에 모여 있었으며 이 관광지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향객과 관광객이 매우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지 네티즌들에 따르면 이런 구걸 행위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모습은 다른 관광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러한 현상은 경제 침체 및 높은 실업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구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이 구걸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산업에서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가 확대되면서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상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고용 기회를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제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노숙자의 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곧 실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보니 공장이 곧 문을 닫게 되어 자신도 실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월급을 받았을 때만 해도 우리는 돈을 조금 모아서 올해는 고향에 내려가 설을 보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이미 상사에게 불려가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공장은 2025년부터 이미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7명이 일하던 작업장이 지금은 7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은 매달 적자를 보고 있고 며칠 전 직원들에게도 공장이 곧 폐업할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해당 블로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 작은 사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5대 보험이나 보험금이 없어서 실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온 가족의 생계는 남편의 월급 약 5천여 위안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3천여 위안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 교육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령 생활비를 매달 500위안 수준까지 줄인다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만 해도 여전히 수천 위안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부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닥친 병고 때문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며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상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 막 회사를 나오는 길입니다. 36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가 너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이도 있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은 제 자신을 기록하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남겨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실직을 겪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셨습니까?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한 뒤 우리 가족의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어떻게든 버텨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은 제가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혼자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해올빈에서 여러 해 동안 힘들게 살아가며 겨우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정리해고를 겪어 안정적인 수입을 잃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매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밖에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고 아이도 곧 개학이라 학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활비도 계속 필요합니다. 한때 꿈꾸던 시와 먼 곳에 대한 동경은 이제 모두 쌀, 기름, 소금 같은 현실적인 생계 걱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블로그는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고민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을 알아본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을 팔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이곳에 계속 남아 버틴다면 가족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빚까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매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직한 채 임대방에 누워 지낸 지 6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일도 없고 수입도 없이 매일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만은 아닙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비슷한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처음 회사를 그만둘 때만 해도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60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이 넘는 시간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인생에 비하면 단지 작은 한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실직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업무를 배정받을 일도 없는 생활은 나름 편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지금의 시간을 차분히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또 실직했습니다. 한밤중에 공사 현장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일이 끊겨 수입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 집의 대부분의 생활비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는 고쟁 급수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두 아이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우리처럼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나이가 되면 그 사이에 주택대출과 생활비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저 역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전기용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여러 번 실직을 겪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야근 기회를 놓친 적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채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라 공사 현장에서도 대부분 35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블로그는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로하며 이번 일을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잘 쉬어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는 것이라며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눈앞의 어려움이 어쩌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으며 담담하게 마주하고 버텨나간다면 결국 생활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되어서야 제가 완전히 실직자가 되었고 이제 정말 실업자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오후에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내내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아직 예정되어 있는지 다시 물어봤더니 만약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오후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낸 이력서들은 대부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연락이 와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은 뒤 마주하게 된 현실입니다. 남편은 실직했고 저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은 친구와 함께 생활용품 도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업자가 갑자기 사업에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남편 혼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여러 업종에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생 부부로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네 식구가 작은 현급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본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는 전적으로 남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저축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블로그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달 2,000에서 3,000 위안 정도는 벌 수 있어서 가정의 일상적인 지출을 겨우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더 이상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막막함과 압박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 역시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싶지만 아이가 아직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하루 종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부부는 둘 다 실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채 아이까지 돌보며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특별히 할 일도 없이 보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달 주택담보대출로 4,000위안을 갚아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최소 2,000위안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축은 전혀 없는 상태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설 이후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일자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또 실직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거리가 없어 잠시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다음 공사 일정이 시작되면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꾸준히 일만 하면 생활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벌고 제가 번 돈은 저축해 두었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의 일이 이렇게 불안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남편의 실직으로 그동안 세워두었던 계획이 모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남편은 여러 번 실직을 겪었고 그때 우리 부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그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최근 주변 친구들 가운데서도 실직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산업 전반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이 노동자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취업 기회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마음속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큰 압박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결과 역시 남편이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